얼마 전이었죠?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에 7월 5일 대재앙이 온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만화에서 예언한 대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요, 실제 일본에서 100년 주기로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우려하는 곳이었거든요. 불안감이 엄청났죠. 하지만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이 예언 때문에 일본의 관광업계는 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입이 엄청나게 줄었고요. 관광객이 안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이런 혼란이 생긴 걸 보면 도대체 왜 우리는 신빙성도 없는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오늘은 예언에 끌리는 인간의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언은 이렇게 대부분 모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끼워 맞추기 쉬워요. 그래서 일종의 반엄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반엄 효과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마치 내 얘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예언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호한 표현을 이게 여기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게 마치 실제 이걸 예언한 것처럼 잘못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강화하는 일도 되게 많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계 최고봉인데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리라. 이 예언을 가지고 1666년의 런던 대화재를 예언한 거다. 1945년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예언한 거다. 9.11 테러를 예언한 거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중에 20번의 세기가 지나고 3의 7이 흐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다, 이렇게 예언한 대목이 있습니다. 1666년 런던 대화재를 예언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실제 런던 대화재의 원인은 오븐에서 생긴 불씨였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늘을 신의 의지, 불을 사회적 혼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언이 맞았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식구를 이 사건을 예언한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꿰어 맞추기 십상입니다.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예언을 볼까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언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안하면 두리번 거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든요. 너무나 많은 가능성 중에 나는 도대체 어떤 걸 골라야 하나,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다른 길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너무 좋죠. 그래서 예언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언은 이걸 아주 간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만 따라하면 돼요. 그 예언에 날짜, 장소, 사건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예언에 끌리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고요. 결국은 불안감이 예언에 끌리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갑자기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고요.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설득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제가 정서적인 감염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있으면 모르지만 누군가랑 같이 있게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설득돼요. 그래서 정서적인 감염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뭘 믿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발생해야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좀 늦춰진 거야. 이렇게 이유를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세기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휴거를 믿는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휴거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연장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계속 믿습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감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나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만한 예언을 찾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불안할 때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왜 불안한지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정보를 검증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증거는 있는 것인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거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불안해하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불안을 다스리고 예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는 존재죠. 그런데 예언은 우리에게 안정감이라는 한 상을 가져다 줍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언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을 테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 예언에 휩쓸리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안정감은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걸 검증해보고 출처를 확인해보고 확률적으로 들여다보는 이런 모습에서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예언에 휩쓸리기보다 내 불안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준비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If there is anyone out there who still doubts that America is a place where all things are possible, tonight is your answer.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Never, never, and never again shall it be that this beautiful land will again experience the oppression of one by another. 지금 이제 소위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연설, 정치인들의 말을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 정치인들이 물론 미리 기획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말들도 있겠지만 또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 중에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표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의 연설문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의 말 혹은 그들의 연설문 이런 것들도 분석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보면 일단 정치를 얼마나 했는지부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정치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접속사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그걸 듣는 청중에게 임팩트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는 거고 그래서 당신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연설 경험이 많은 분들은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청중이 잘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소위 동물적인 감각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청중들은 어떤 표현을 좋아할까요? 그 상황이나 그 어떤 사건,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때 훨씬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서 시제를 봐도요, 속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현재 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거나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기는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시제를 분석하는 것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요, 자기 업적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업적이라는 거는 예전에 생긴 일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과거 시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게 미래까지 이어질 거라는 것도 강조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미래 시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바뀌었을 때 책임을 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총 11명의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로운 게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최근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일수록요, 심리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인지적 복잡성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대통령이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말하고 복잡하게 말하는 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훨씬 더 쉽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차이도 조금 있는데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대통령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대통령을 비교를 해보면 진보 성향은요, 영향력이나 인지적 복잡성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쳐서 당신들의 삶이 조금 더 바뀔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야 되고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인지적인 복잡성이 조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보수 성향의 대통령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 뭐냐면 진심을 담은 표현, 그리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보수 성향의 대통령들은 지금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다가가고 싶다는 그런 방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시민 작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투도 혹은 표현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아주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고 강렬하게 전달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숏폼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썸네일과 숏폼에 적합한 말을 하는 게 정치인들에게는 되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짧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막말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결국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자극을 하는데 훨씬 더 치중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학자들 혹은 사회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인들이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보다는 구호나 논쟁 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과연 좋을까 하는 고민은 같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여기서 확실하게 이런 말은 걸러 들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죄송스럽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의 말을 들은 다음에 그냥 감정적으로 먼저 공감하시지 말고요. 항상 출처와 근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내용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들리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도 그 의도까지 한번 파악해 보시려는 노력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의도가 뭐지?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의 말 속에 숨은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를 조사해 보면 대략 1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내용어를 떠올리세요. 주로 이제 명사나 동사 이런 것들이죠.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런 핵심적인 내용 단어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몇 퍼센트 안 되고요.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접속사, 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말하는 사람의 지위나 권력, 감정, 성별, 계층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어의 지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칭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인칭대명사 하면은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요. 단수, 복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내가 라고 할 때와 제가 라고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지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라고 하는 것도 또 다릅니다. 보통 나와 우리는 강조하는 포인트가 전혀 다르거든요. 특히 우리라는 말은 누가 많이 사용할까요? 아무래도 권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서는, 우리 팀은, 우리 회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대표나 팀장, 리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도 이 인칭대명사가 영향을 줍니다. 사실 거짓말하는 게 편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는 1인칭 대명사를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건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1인칭 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아주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집단의 고통을 표현할 때도 1인칭 대명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통을 다시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다시 한번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서 주로 이제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연설을 보면 인칭 대명사 사용 빈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칭 대명사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 혹은 2인칭 대명사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워터게이트로 유명한 닉슨 대통령이었는데요.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칭 대명사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결국 본인의 속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 같은 기능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감정이랑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기쁘거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기쁘고 행복하니까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 구체적으로 사건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와, 나 너무 좋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야,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간이나 장소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성별에 따른 차이는 꽤 연구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게 예전과 지금의 결과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남성의 지위가 여성의 지위보다 훨씬 높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위계적으로 높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를 남성이 주로 사용했다는 거고요. 위계적으로 낮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를 주로 여성이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면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진행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대사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주인공의 성별이 중요할까? 아니면 그 드라마를 쓴 작가의 성별이 중요할까가 저의 궁금증이었거든요. 남성 작가가 썼다면 주인공의 성별과 상관없이 남성의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날 거고, 여성 작가가 썼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성 작가는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세밀하게 서술을 하고 서사의 밀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인물 간 상호작용에도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반면에 남성 작가의 대사를 보면 비교적 간결하고 행위 중심으로 구성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이야기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성별의 특징이 거기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 상태를 과연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가까이는 가족부터 동료, 그리고 멀리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정치인들의 말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말 속에 숨어있는 심리 상태를 파악해 본다면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